제주에서 침몰한 금성호 실종자 12명을 찾기 위한 야간 수색이 진행 중입니다. 해경은 해군과 민간 어선 등 함정 50여 척과 항공기 5대를 투입하고 조명탄 230여화를 쏘며 수색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사고 이후 구조된 15명 중 2명은 숨지고 한국인 10명과 인도네시아인 2명은 실종됐습니다. 선원 27명이 탄 금성호는 어제 새벽 4시 반쯤 제주 비양도 북서쪽 24km 해상에서 어획물 운반 도중 침몰했습니다. 제주 해상에서 침몰한 금성호는 선망 어업 방식으로 조업하다가 사고를 당했습니다. 어획물의 무게를 선체가 이기지 못해 복원력을 잃었을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차상은 기자입니다. 사고를 당한 금성호는 6척으로 구성되는 선망 어업 선단에서 본선 역할을 맡는 선박입니다. 그물을 둥글게 치고 고기를 가두는 핵심 역할이라 가장 많은 선원이 탑니다. 해경은 운반선이 그물에 갇힌 고기를 한 차례 싣고 간 뒤 다음 운반선이 들어오는 과정에서 사고 선박이 그물 방향으로 넘어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운반선이 와서 떠가야 맞는 말인데 두 번째 운반선이 붙이는 상황에서 그 사이에 이제 본선이 침몰된 것으로. 선망 어업에서 보기 힘든 사고인데 그물 속 어획물의 무게를 배가 이기지 못한 것으로 해경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생존 선원 진술에서도 비슷한 상황을 추정할 수 있습니다. Begitu ombansen lepas, jadi ke bawah sama ikan, langsung miring, langsung tenggelam. 무게를 버티지 못한 배가 기울어진 것과 동시에 운반선 등에서 밀려온 파도의 영향까지 더해져 선체 복원력을 크게 잃었을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파도가 큰 배에 부딪혀가지고 튀어나오는 파도 반사파가 있습니다. 배 자체도 형 쪽으로 경사하게 되고 그러면 그런 사고 날 수가 있죠. 선박 자체에는 최근 검사에서 문제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6월 중간검사와 지난해 정기검사에서도 특별한 이상이 없었고 구명뗏목 작동에도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해경은 선원들의 진술과 당시 상황, 선체 상태 등을 분석해 사고 원인을 밝힐 계획입니다. YTN 최상입니다.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 명태균 씨가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했습니다. 명태균 씨는 검찰 조사에 성실히 임했다면서 김영선 전 의원의 회계 책임자였던 강혜경 씨가 폭로한 각종 의혹이 거짓이라며 자신의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검찰은 주말에도 명 씨를 불러 조사를 이어갑니다. 박종혁 기자의 보도입니다. 공천 개입 의혹의 중심에 서 있는 명태균 씨. 8시간 넘게 조사를 마치고 검찰청사를 빠져나옵니다. 명 씨는 공천 개입 의혹을 폭로한 강혜경 씨의 주장이 거짓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강혜경 씨가 발생한 거짓의 산, 이 산들이 하나씩 조사를 받으면서 무너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을 둘러싼 의혹은 모두 가짜라고도 말했습니다.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는 거짓 뉴스, 허위 보도, 그 다음에 그 허위 보도를 퍼나르는 패널들, 방송에 나와서 그분들이 우리 시대의 십상시입니다. 검찰은 명 씨를 상대로 대가성 공천 의혹과 정치자금법 위반 여부를 집중적으로 확인했습니다. 강혜경 씨가 지난 대선 기간 명 씨가 윤석열 대통령을 위해 81차례 여론조사를 하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을 받아왔다고 주장했기 때문입니다. 이 과정에서 윤 대통령 부부가 개입했다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보궐선거 뒤 명 씨는 김 전 의원에게 세비 9천여만 원을 받았다는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명 씨 측은 이에 대해 여론조사 기관의 실질 운영자가 아니라는 증거를 검찰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명 씨는 또 창원 제2국가산단 지정 과정에 개입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건강 이유로 조사 시간을 협의한 만큼 주말에도 명 씨를 불러 조사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YTN 박종혁입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기자회견 직후 별다른 반응을 내놓지 않았는데 하루 만에 침묵을 깨고 SNS에 첫 입장문을 올렸습니다. 이제 중요한 건 실천이라며 실망감을 드러내리란 예상을 깨고 조속한 후속 조치에 방점을 찍었는데 그 배경을 두고는 여러 해석이 나옵니다. 임성재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담화와 기자회견 이후 침묵하던 한동훈 대표가
하루 만에 윤 대통령의 약속에 초점을 맞춘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조건 없는 특별감찰관 임명 등을 윤 대통령의 약속으로 보고 이제 중요한 건 민심에 부합해 속도감 있게 실천하는 거라고 강조한 겁니다. 용산 대통령실을 향한 압박 차원으로도 보이지만 애초 친한계를 중심으로 회견에 부정평가가 적잖았던 것과는 사뭇 다른 기류입니다. 전반적으로 봤을 때 한 대표님의 그 요구를 거절했다 할 수는 없지만 수용했다 할 수도 없다. 이게 저는 답인 것 같습니다. 한 대표의 메시지가 늦어진 것도 이와 무관치 않아 보이는데 결국 눈앞에 닥친 여권의 어려움 해소가 최우선이란 판단이 선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옵니다. 이번 달 야당의 김 여사 특검 총공세 속에 특검법 이탈표 단속 등 당내 단일 대우가 필요하다는 요구를 무시하긴 어려웠다는 분석입니다. 수위 조절 없이 불만만 표출했다간 되려 역풍을 맞아 내분만 일으킨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는 지적도 적지 않습니다. 일단 여러 가지 불만도 있고 우려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제는 그 첫걸음을 내디딘 만큼 좀 지켜봐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한 대표가 입장 정리 뒤 곧장 대야 공세에 초점을 둔 것도 같은 맥락으로 읽힙니다. 민주당의 두 번째 장외 집회를 두고 이재명 대표 1심 판결에서 유죄가 나올 걸 스스로 확신하고 극단적인 총동원령을 내린 거라고 비판한 겁니다. 한 대표와 미묘한 신경전을 벌이던 원내 지도부도 대야 반격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대통령의 사과를 트집 잡기 전에 먼저 자신들의 잘못을 되돌아보고 국민 앞에 고개 숙여 사과부터 하시기 바랍니다. 한동훈 대표가 일단은 용산과의 정면 충돌은 피했다는 평가가 많은데 야당의 추가 의혹 제기와 여론 추이에 따라 당정 갈등, 이른바 윤한 갈등이 재점화할 수 있다는 관측도 여전합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각종 논란을 고리로 특검 입법과 여론전을 동원한 대여 총공세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 통과에 속도를 내는 동시에 매주 장외 집회를 이어가며 원내외 투트랙으로 대여 압박을 이어간다는 분석입니다. 이준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당은 주말 서울도심 집회의 키워드를 김건희 여사 특검법 관철과 전쟁 반대로 잡았습니다. 다음 주에도 야 5당 연대 집회를 예고한 상황인데 범국민 투쟁 동력을 끌어올리겠다며 대여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대통령의 태도와 인식은 윤석열 대통령이 과연 대통령 자격이 있느냐는 물음을 남겼고 그에 대한 대답은 아니올시다입니다. 지도부 일각에선 발언 수위도 높이고 있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하야는 제가 아닙니다. 민생과 미래를 위해 결단하십시오. 하야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김 여사 특검법은 법사위 통과까지 마무리하며 이제 14일 본회의만 남겨두게 됐습니다. 명태균 씨가 대선 직후 당시 윤석열 당선인 측에 대통령실 이전을 조언한 듯한 정황이 담긴 녹취도 공개하며 특검 여론전에도 고삐를 주었습니다. 경호고 나발이고 내가 그거 가면 본인 같은 가나. 청와대 뒷산에 백악산은 좌로 대가리가 꺾여 있고 북한산은 오른쪽으로 꺾여 있다니까.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해 특검 탄핵 공세에만 몰두하고 있다고 맞받았습니다. 국회 안에서 마음만 먹으면 무엇이든 하는 거대 야당이 도대체 왜 국회를 내팽개치고 장외로 나가느냐고 쏘아붙였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덮기 위해 행정부와 사법부를 흔드는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 반드시 국민과 역사의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민주당은 이번 달 안으로 김 여사 특검법을 관철하기 위한 총력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다만 다가오는 이재명 대표 1심 선고 결과가 대여 투쟁 동력의 주요 변수가 될 거라는 전망도 적지 않습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시사주간지 뉴스위크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핵 공격을 한다면 한미 핵 기반 안보 동맹의 기초에 즉각적인 핵 타격이 이루어질 거라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임기 반환점을 맞아 진행된 인터뷰에서 북한이 핵을 개발하고 고도화시키긴 하지만 한미 확장 억제 발전으로 북한 위협에 국제사회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커버 스토리로 실린 기사에서는 의료, 노동, 연금, 교육 등 이른바 4대 개혁 완수 의지를 거듭 밝히며 임기 안에 완성하지 못하더라도 단단한 틀을 만들어 다음 정권에서 마무리 지을 수 있게끔 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내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트럼프 정부 출범에 따른 변화와 영향을 점검하기 위한 경제안보 점검회의를 주재합니다. 대통령실은 새롭게 출범할 트럼프 정부의 정책 변화에 예의주시하고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경제안보 점검회의를 개최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를 지낸 로버트 라이트하이저에게 다시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직을 제안했다고 파이낸셜 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스는 라이트하이저 전 대표가 상무부나 재무부 장관에 관심을 보였지만 트럼프 당선인이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 자리를 제안했다고 밝혔습니다. 극단적 보호무역주의자인 라이트하이저는 트럼프 1기 때 한미 자유무역협정 개정 협상을 담당했고 미국의 대중국 관세를 설계하기도 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자신이 소유한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에 대한 매각 소문과 관련해 당국이 조사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트루스 소셜에 올린 글에서 내가 트루스 소셜에 지분을 파는 데 관심이 있다는 소문이나 진술은 거짓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앞서 트루스 소셜의 모 회사인 트럼프 미디어 앤드 테크놀로지 그룹의 주가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승리로 크게 올랐다가 급락했고 트럼프 당선인의 SNS 글 이후 다시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대선에서 승리하면서 중동 사태의 핵심인 가자 전쟁의 향방이 크게 달라질 전망입니다. 신속한 해결을 장담해온 만큼 일단 전쟁을 끝내는 데 주력할 걸로 보이는데 가자의 운명은 어떻게 될지 권영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선에 당선되던 날 이스라엘은 레바논 곳곳을 폭격했습니다. 수십 명이 숨졌고 고대 로마 유적지 인근에도 미사일이 떨어졌습니다.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트럼프의 백악관 탈환을 역사상 가장 위대한 복귀라고 평가했습니다. 두 사람은 전화 통화를 하고 이스라엘 안보를 위해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We have major tasks ahead of us. The enemies of the United States are the enemy of Israel, and I'm sure we will continue to work together. 중동 사태 해결은 트럼프 2기 최우선 과제 가운데 하나입니다. 가자 전쟁에 대한 트럼프의 구상은 명확히 드러난 적이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자위권을 지지한다는 원칙론만 여러 번 밝혔습니다. And I will support Israel's right to win its war on terror, and it has to win it fast. No matter what happens, it has to go fast. 트럼프는 대통령으로 재임할 때 이스라엘을 일방적으로 지원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전쟁을 원치 않는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지난 7월 네타냐후 총리에게 전쟁을 차기 미국 대통령 취임식 전에 끝내라고 주문한 사실이 최근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이 때문에 내년 1월 20일 취임 전까지 남은 2달 동안 이스라엘이 군사적 해법을 충분히 적용할 기회를 줄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생쥐역이 된 가자 지구의 미래는 더 암울해졌습니다. الانتخابات هذه لا بتأثر في فلسطين بل بالعكس بتزيد على معاناة الشعب الفلسطيني وبتزيد على حجم الحصار وبالعكس بتزيد كمان اللي هو مساعدة الإسرائيليين. 트럼프 2기는 사우디아라비아 등 주요 아랍 국가와 이스라엘의 수교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통해 이란의 영향력을 약화하고 이스라엘 중심의 새로운 중동 질서를 만들 것이란 시각이 많습니다. YTN 권영입니다.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재집권에 성공한 이후 유럽연합 EU 정상들이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여 대응책을 논의했습니다. 트럼프 1기 시절 무역 전쟁까지 겪었던 만큼 한층 거세질 미국 우선주의에 긴장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크라이나 문제를 놓고는 내부에서도 이견이 여전해 고민이 깊어지는 분위기입니다. 보도에 유투건 기자입니다. 비공식 정상회의에 참석한 EU 정상들의 화두는 트럼프의 귀환이었습니다. 철강을 중심으로 무역 전쟁이 일어났던 트럼프 1기보다 강력해질 미국 우선주의에 긴장하는 모습이 역력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그동안 최고 20% 관세 부과를 예고해왔습니다. Wir halten nichts von Protektionismus. Wir glauben,
dass die Welt ein besserer Ort ist mit mehr Wohlstand. 한편으론 공동이익을 중심으로 한 협상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실제로 EU 집행위원장은 트럼프 당선인과 통화하는 과정에서 러시아 대신 미국산 LNG 수입을 늘리겠다고 제안한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We still get a lot of LNG via Russia, from Russia. And why not replace it by American LNG, which is cheaper? 또 대다수 정상은 미국의 정책 변화 가능성과는 별도로 우크라이나를 계속 지원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하지만 친러시아 성향의 오르반 헝가리 총리는 공개적으로 반대 의사를 밝혔습니다. 오르반 총리는 트럼프 당선인과도 깊은 친분을 유지해 왔습니다. A fronton a helyzet nyilvánvaló, tehát katonai vereség van. Az amerikaiak ki fognak szállni ebből a háborúból. 트럼프의 귀환으로 러시아의 공세가 한층 거세질 가능성도 커졌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이 현재의 전선을 동결하는 방식으로 종전을 추진하는 경우에 대비해 크루스크 탈환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란 분석입니다. 크루스크에서 교전이 치열해지면 만여 명의 북한군이 가장 먼저 위험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의 싱크탱크 전쟁연구소는 러시아는 북한군 병력을 가장 먼저 맨 앞에 내세워 지렛대로 쓸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YTN 유튜관입니다. 미국이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내리자 시장은 예상했던 결과에 안도했습니다. 이에 연이틀 급등했던 원달러 환율이 주춤했지만 한국은행이 오는 28일 금리를 내릴지는 여전히 안개 속입니다. 보도에 이형원 기자입니다. 시장 예상대로 미국이 기준금리를 내리면서 달러 강세도 일단 주춤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0원 넘게 내린 채 문을 연 뒤 내림세를 이어가며 오후 3시 반 기준 1386.4원에 거래됐습니다. 트럼프 재집권으로 연이틀 급등했던 원달러 환율이 한숨을 돌린 겁니다. 불확실성 해소로 일단 되돌림이 있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내년부터 또 트럼프 얘기 나오면 다시 좀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1320원에서 1380원 정도 움직이지 않을까라고. 트럼프발 관세 인상이 현실화하면 물가가 올라 금리 인하 속도에 제동이 걸리고 원화 약세를 부추겨 환율 불안이 커질 수 있습니다. 정부도 이런 불확실성을 우려하며 대응책 마련에 들어갔습니다. 향후 보호무역주의 강화 등으로 세계 경제 성장과 인플레이션 흐름, 주요국 통화정책 기조와 관련하여 불확실성이 상존합니다. 관계기관 24시간 합동점검 체계를 금융 외환시장까지 확대 개편하고 오는 28일 기준금리 결정을 앞둔 한국은행 고심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물가 상승률은 1%대로 안정적이고 성장률은 하향 조정이 불가피해 어느 때보다 금리 인하 요구는 거셉니다. 여기에 미국 금리 인하로 한미 금리차 부담도 덜었지만 환율이 막판 변수로 떠오르면서 동결 결정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YTN 이용훈입니다. 대법원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상고심 심리를 본격화합니다. 대법원은 어제 자정까지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 이혼 소송의 심리 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리지 않고 본격적인 심리를 개시했습니다. 심리 불속행 기각 지안이 지남에 따라 양측은 이어지는 심리에서 최 회장의 SK 지분이 재산 분할에서 빠지는 특유 재산이 맞는지를 두고 치열하게 맞설 걸로 보입니다. 전 여자친구의 집에 찾아가 흉기로 살해하고 여자친구의 어머니에게 중상을 입힌 3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찰의 신변 보호를 받고 있었지만 범행을 막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김근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아파트 입구로 경찰차가 들어가고 구급차도 급히 뒤따릅니다. 경북 구미의 한 아파트에서 30대 A씨가 전 여자친구 B씨와 B씨의 어머니에게 흉기를 휘두른 건 낮 12시 10분쯤입니다. A씨는 지하주차장에서 B씨의 어머니를 기다렸다가 집 앞까지 뒤쫓았습니다. 말다툼을 벌이다가 미리 준비한 흉기를 휘둘렀고 소리를 듣고 나온 B씨까지 공격했습니다. 범행 직후 직접 경찰에 신고한 A씨는 현장에서 체포됐고 피해자 B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주민들은 혼자 살던 A씨가 B씨와 헤어진 뒤 신변의 위협을 느껴 어머니와 함께 지내고 있었다고 말합니다. 어머니가 동행을 하셨다. 그리고 원래 주말에만 본가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안 가시고 어머니가 계속 많으시더라고요. 이번 달부터는 경찰의 신변보호까지 받았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을 가르치는 직업 탓에 스마트워치를 착용하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경찰이 현관문 센서와 스마트 초인종 등을 지급했지만 피해를 막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개인적인 문제지만 그래도 저희는 그래도 지급을 해야 된다. 그 대체 수단으로 여성 안심 3종 세트가 있습니다. 경찰은 추가 조사를 이어나가면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YTN 김근우입니다. 지난 5월 여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의대생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범행 수법이 잔혹해 극형이 불가피하다며 평생 사형수로 참회하게 해야 한다고 질타했습니다. 김태원 기자입니다. 여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20대 의대생 최모 씨. 검찰은 최 씨의 살인 혐의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최 씨가 마치 사체를 훼손하듯 잔혹하게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피해자 가족의 협박 때문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하는 등 피해자에게 일말의 미안함도 보이지 않았다고 질타했습니다. 정의의 이름으로 극형 선택이 불가피하고 사형이 집행되지 않더라도 사형수로서 평생 참여하게 하는 게 마땅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피해자 아버지는 재판부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소중한 보물이었던 딸을 보내고 남은 가족들은 집안에 갇혀 눈물로만 시간을 보내왔다고 울먹였습니다. 이어 살인자들이 법을 우습게 여기고 범죄를 자행하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면서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간청했습니다. 최 씨는 최후 진술에서 혼자만의 잘못된 생각으로 하지 말았어야 할 일을 저질렀다면서 유족들에게 사죄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최 씨는 지난 5월 6일 서울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에서 여자친구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지난 4월 피해자와 혼인신고를 했는데 피해자 부모가 이를 알고 헤어질 것을 요구하자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최 씨는 과거 수능에서 만점을 받고 서울 소재 명문대 의대에 재학하던 인물로 이번 범행이 알려지며 대학에서는 제적됐습니다. 재판부는 정신감정 결과 등 재판 기록을 검토한 뒤 다음 달 20일 최 씨에 대한 1심 선고를 내리기로 했습니다. YTN 김태원입니다. 세입자들의 임대보증금 수십억 원을 가로챈 전직 경찰관이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어제 40대 남성 이모 씨를 사기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했습니다. 이 씨가 다세대 주택을 사들이는 과정에서 명의를 빌려준 지인 2명도 부동산 실명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전직 경찰관인 이 씨는 지난 2019년 9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서울 관악구에서 다세대 주택 임대 사업을 하며 세입자 수십 명에게 전세보증금 60억여 원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습니다. 여러 자치단체에 수돗물을 공급하는 광역 상수도 설비가 노후화로 파손돼 서산과 홍성 등 충남 서북부 4개 시군의 물 공급이 끊겼습니다. 오랜 시간 복구 작업이 진행되면서 식당과 커피 전문점 등의 영업에 차질을 빚고 주민들도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이상곤 기자가 보도합니다. 설거지할 그릇이 주방에 가득 쌓여 있습니다. 화장실 수도꼭지를 위아래로 움직여봐도 물이 나오지 않습니다. 충남 홍성에 있는 가압장 설비들이 잇따라 고장나면서 광역 상수도 공급이 끊겼습니다. 이 때문에 서산과 당진, 홍성과 태안 등 충남 4개 시군에서 주민 33만 4천여 명이 피해를 본 것으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집에 있는 생수 몇 병 떠가지고 지금 나왔는데 오늘 장사 못하는 거지 뭐. 깜짝 놀랐어요, 저도. 급식에 차질을 빚은 일부 학교에서는 단축 수업을 하거나 간편식을 제공했습니다. 대형 물탱크나 배수지를 갖춘 곳은 피해가 덜했지만 장시간 복구 작업으로 단수 지역이 점차 확대됐습니다. 물을 틀은 게 물이 조금씩밖에 안 나오더라고. 그래서 그냥 이걸 틀어놓고 계속 이거 한 몇 시간 받은 거예요. 많이 불편하죠, 물이 안 나온 게.
이번에 고장을 일으킨 설비들은 26년 전 준공 당시 설치됐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국수자원공사는 고장난 공기제거용 밸브를 수리한 뒤 이물질 제거 밸브를 여닫는 과정에서 사고가 또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공기를 빼는 시설, 물을 빼는 시설들이 있습니다. 그 두 개의 시설물이 하루 저녁에 이제 파손이 된 상황입니다. 고장난 시설물을 긴급 복구를 하고 향후에 항구적인 대책으로 보수 공사를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오래된 광역상수도를 교체하는 사업이 추진되고는 있지만 이번에 문제가 된 홍성 가압장은 오는 2031년에서 2035년에 시설을 교체하는 것으로 계획돼 있었습니다. YTN 이상곤입니다. 이번 대학 수학능력시험에 응시한 N수생 숫자는 2004년 이후 가장 많습니다. 특히 의대를 노린 최상위권 N수생이 대거 유입돼 시험 난도를 끌어올릴 걸로 예상되면서 의대 증원이 단순한 변수를 넘어 이번 수능 태풍의 핵으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이문석 기자입니다. 2035년까지 1만 명의 의사 인력을 확충하고자 합니다. 지난 2월 정부가 의대 증원 계획을 발표하자마자 입시 분석기관들은 의대 입시 광풍을 예고했습니다. 정원이 전년보다 1,500여 명 늘어나 합격 바늘구멍이 1.5배로 커졌기 때문입니다. 고교 졸업 후 다시 수능을 보는 재수, 삼수 등 N수생 증가도 예상했습니다. 그리고 예상은 적중했습니다. 2025학년도 수능 응시자 가운데 졸업생이 16만 1천여 명으로 21년 사이 가장 많습니다. 재학생 역시 24학년도보다 1만 4천여 명 늘었습니다. 입시기관들은 N수생 가운데 절반 이상이 대학을 다니다 입시에 다시 뛰어든 반수생으로 분석했습니다. 이 중엔 좀 더 좋은 의대에 진학하려는 재학생들이 상당수 포함됐을 거로 추정했습니다. 의대 진학의 문이 넓어진 만큼 들어가려는 최상위권 수험생도 대거 늘어난 셈입니다. 때문에 합격은 예전만큼이나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상위권 수험생 증가는 또 수능 시험 난도를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점수 변별력을 키우기 위해 까다로운 문제 수를 늘릴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의대 모집 정원 확대 그리고 N수생이 크게 증가했기 때문에 변별력이 높은 수능 문제가 출제될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또 이공계 합격선이 예년에 비해서 다소 낮아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결국 의대 정원 확대는 단순한 변수를 넘어 최상위권 학생들을 다시 입시에 불러들이고 수능 시험 난도를 좌지우지하는 태풍의 핵이 됐다는 분석입니다. YTN 이문석입니다. 전공의들에 이어 의대생 단체가 이면택 회장의 탄핵을 바란다는 입장을 대한의사협회에 전달했습니다. 대한의과대학 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는 의협 대의원들에게 전한 입장문에서 임 회장이 학생들의 목소리를 무시해왔고 지난 8개월간 망언과 무능만 보여줘 크나큰 절망으로 다가왔다고 비판했습니다. 입장문엔 전국 40개 의대 가운데 임 회장의 모교인 충남대 의대만 뺀 39개 의대 학생 대표자가 이름을 올렸습니다. 올해 배추값이 크게 올라 김장을 어떻게 해야 하나 망설이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날씨를 고려하면 올해는 중부 지역에선 예년보다 하루 이틀 늦게, 남부는 빨리 김장을 시작하는 게 좋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김민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춥고 긴 겨울을 대비해 김치를 담가 보관하는 우리 고유의 전통 김장. 한국 문화의 가치를 인정받아 지난 2013년에는 유네스코 인류 무형문화유산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늦가을부터 초겨울 사이 배추와 물을 소금에 절인 뒤 고춧가루와 마늘, 생강 등 양념을 더해 숙성시키는데
김장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건 온도입니다. 보통 김장은 하루 평균 기온이 4도 이하로 떨어지고 최저 기온이 0도 이하로 유지될 때가 가장 좋습니다. 기온이 더 높으면 김치가 빨리 익고 낮으면 배추나 무가 얼게 돼 제맛을 내기 어려워서입니다. 그러면 올해 김장하기 좋은 시기는 언제일까요? 지난 30년 평균을 보면 중부는 보통 11월 19일에서 12월 1일 사이, 남부는 12월 4일부터 1월 9일까지였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중부는 예년보다 늦게, 남부는 빠를 걸로 전망됐습니다. 단풍처럼 김장 역시 중부지방이 남부보다 일찍 시작하는데 11월 중하순까지는 온화한 날씨가 이어지다가 남부가 김장을 시작하는 12월부터는 예년보다 추워질 걸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11월 중순 이후 기온이 떨어질 때가 있지만 평년과 비슷하거나 다소 높겠고 12월에는 잦은 한파로 인해 중부는 김장 적정 시기가 예년보다 1일에서 2일가량 늦어지고 남부는 1일에서 3일가량 빨라질 전망입니다. 춘천이 11월 21일로 가장 빠르겠고 서울은 예년보다 하루 늦은 12월 1일이 가장 좋은 시기입니다. 대전은 12월 2일, 대구 12월 6일, 광주는 12월 8일이 적기로 예상됩니다. 상대적으로 기온이 높은 여수와 부산은 각각 내년 1월 1일과 7일이 김장 적정 시기로 전망됐습니다. 1920년대 서울 김장 적정 시기는 11월 21일이었지만 2010년대에는 11월 27일로 일주일가량 늦어졌습니다. 지구온난화로 갈수록 김장 시기가 늦춰지고 있는 만큼 조만간 김장을 한겨울에 해야 할 날이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YTN 김민경입니다. 요즘 숲 치유에 대한 관심이 높은데 숲은 산업 자원으로의 가치도 큽니다. 이를 견인할 산림바이오 혁신성장 거점 단지가 전남 나주에 들어섰는데요. 미래 100년 산림자원의 새로운 산업적 가치를 창출하는 중심이 될지 관심입니다. 김범헌 기자의 보도입니다. 102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전남산림연구원입니다. 전남산림연구원의 숲은 대한민국 100대 명품 숲으로 널리 알려졌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곳은 늦가을의 정취를 만끽할 수 있습니다. 한국관광공사가 이달에 가볼 만한 숲으로 선정한 이곳은 한 해 30만 명이 찾는 대표적 힐링의 명소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주말에는 명품 숲에서 피톤치드를 들이마시기 위해 입구 도로에 차가 밀릴 정도. 너무 좋죠. 공기도 좋고 저는 빛가람동 안에 사는데 거기도 백맥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여기는 아예 치유숲이잖아요. 치유 프로그램도 인기를 끌고 있는 산림연구원에 가꾸고 지켜온 100년에서 미래 100년을 키워낼 산림바이오 혁신 성장 거점 단지가 준공됐습니다. 산림 생명자원 원료 물질의 외국 의존을 극복하고 나고야 의정서 발효에 따른 생물 자원의 주권 확보를 위한 공간입니다. 바이오 기업이 필요로 하는 산림 소재 원료 물질 연구 및 대량 생산을 위해 지속적으로 연구해 나감으로써 이곳 거점 단지가 기업과 임업인간 원료 공급 플랫폼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을 것입니다. 화순군의 백신, 장흥군의 천연물과 함께 전남의 3대 바이오 산업 축을 맡을 거점 단지에는 갖가지 연구와 실증 시설이 들어서 있습니다. 산림바이오를 기반으로 해서 국가시 나무와 비자나무 등 전남의 풍부한 난대 수종을 활용해 산업적으로 높은 부가가치와 미래 먹거리를 창출하는 단실로 기능하게 됩니다. 이런 이 바이오 산림 바이오 소재 산업을 활성화시키겠다 하면서 산림 이 자원과 또 산림 휴양 이런 것들이 다 같이 연계돼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관광까지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남 산림연구원이 획득한 지적 재산권은 70여 건에 이미 민간 기업의 기술을 넘겨 산업화를 이뤄낸 사례는 55건. 여기에 산림바이오 혁신 성장 거점 단지까지 문을 열면서 전남 산림연구원은 글로벌 산림 융복합 기술 실현과 산림 경영 선순환의
메카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YTN 김범환입니다. 세계 최초로 나무로 만든 인공위성이 발사됐습니다. 아직은 시험 단계지만 나무위성은 지구에 재진입할 때 불에 타버려서 우주 쓰레기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이성규 기자입니다. 미국 플로리다주 케네디 우주센터 스페이스X의 로켓이 불을 뿜습니다. 태양관 측 만원경 코덱스가 실렸던 이 로켓에는 특별한 위성 한 기도 탑재됐습니다. 나무를 소재로 만든 손바닥 크기의 위성으로 지구 상공 400km에서 6개월 정도 머물 예정입니다. 일본 교도대 연구진은 전통적으로 일본 칼의 칼집으로 쓰이는 호노키 나무를 소재로 위성을 만들었습니다. 연구진은 나무 소재가 영하 100도에서 영상 100도까지 극한의 우주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지를 알아볼 계획입니다. 또 나무 소재가 반도체 등 전자부품의 우주 방사선 피해를 얼마나 줄일 수 있는지도 살펴봅니다. 나무 재질의 위성은 우주 쓰레기와 환경 문제에도 유용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임무를 마친 위성은 우주 쓰레기로 남지 않기 위해 지구 대기권에 재진입합니다. 기존의 금속 소재 위성은 이 과정에서 산화 알루미늄이 만들어지지만 나무 소재 위성은 불타 없어져 버립니다. Al2O3가 이 발암 물질입니다. 그게 이제 많이 생성되고 가스화로 되면서, 그러니까 굉장히 미립자로 되면서 퍼져나가면은 환경 문제나 아니면 건강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죠. 세계 최초로 우주에 올려진 나무 위성. 나무 소재가 혹독한 우주 환경에서 얼마나 내구성을 가지는지가 앞으로 실용화의 가늠자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사이언스 이성규입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역사상 가장 더운 해가 될 걸로 보인다고 세계 기상기구 WMO가 전망했습니다. WMO는 현지 시간 8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은 전망과 기후 관측 데이터를 오는 11일부터 아제르바이잔 바쿠에서 열리는 제29차 UN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공개한다고 밝혔습니다. WMO는 지구 평균 온도를 비롯한 구체적 수치를 밝히진 않았습니다. 다만 지구 표면 온도 분석은 올해 1월에서 9월 자료로 이루어졌고 해수면 온도와 해빙 현황 등 다양한 관측 자료도 함께 총회에서 제시될 예정이라고 알렸습니다. 러시아 캄차카 반도에서 가장 큰 화산인 시벨루치 화산이 분화했습니다. 러시아 당국은 현지 시각으로 8일 저녁 시벨루치 화산이 폭발해 15km 상공까지 화산재를 뿜어냈다고 밝혔습니다. 또 화산재 구름이 동쪽으로 250km까지 뻗어나갔고 여러 마을이 완전히 화산재로 뒤덮였다고 전했습니다. 30개 정도의 활화산이 모여있는 러시아 캄차카 반도는 세계에서 지열 활동이 가장 집중된 지역 가운데 하나입니다. 아프리카 남부 모잠비크에서 대선 결과에 불복하는 대규모 항의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현지 시간 8일 알자지라 방송 등에 따르면 전날 모잠비크 수도 마푸투에서 수천 명이 집권당 후보가 승리한 대선이 부정선거였다고 주장하는 시위를 벌였습니다. 일부는 진압 군경에 돌을 던지고 타이어와 쓰레기통에 불을 붙여 바리케이드를 설치했습니다. 국제인권단체 휴먼 라이트 워치는 AFP 통신에 지난달 19일부터 지난 6일까지 모잠비크 전국에서 벌어진 시위로 적어도 30명이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호주 시드니 공항에서 이륙한 콴타스 항공 여객기가 엔진 고장으로 20분 만에 비상 착륙하는 사고가 났습니다. 현지 시각으로 8일 낮 12시 반쯤 콴타스 항공 여객기가 시드니 공항을 이륙한 직후 오른쪽 엔진에서 쾅 하는 소리가 나더니 동체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엔진에 문제가 생긴 여객기는 시드니 상공을 20분간 선회한 끝에 공항에 비상 착륙했습니다. 아, 이제 진짜 시험 보는구나. 당사자가 아니면 아무도 모르는 것 같아요. 다들 고3을 겪어봤겠지만 노력은 배신을 하지 않는다거든요. 평소 했던 것만큼만 응원 받아서 잘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확신이 들어요. 대학 입학 합격고사가 일제히 실시됐습니다. 대학의 문을 두들기는 수험생들의 열기는 시험장을 가득 메웠습니다. 점수와 직결되기에 젖먹던 힘까지 내서 안간 힘을 쓸 수밖에요. 수험생들은 주의사항을 전달받고
자신이 시험을 볼 교실과 화장실까지 확인하며 내일 시험장 분위기를 미리 떠올립니다. 실력 폭발하라는 다이너마이트와 수류탄력. 수능 시험에서 독립이라는 콜라캔 모양의 저금통. 어떤 학생들은 이승용차의 엠블렘 가운데 S자를 떼내 부적처럼 갖고 다니기도 합니다. 시작! 수능 만점! 대박이야! 400점 만점! 이미 긴장감이 감돌고 있는 시험장. 하지만 지각생은 언제나 있기 마련. 수험표를 꽉 움켜쥔 모습에서 이번 시험에 대한 각오가 엿보입니다. 최선을 다한 만큼 결과가 만족스럽기를 모두가 한마음으로 기대합니다. 대학 입학 수학능력 시험이 다음 주 목요일에 치러집니다. 대중교통은 실시간에 맞춰 집중적으로 증편 운행합니다. 소음을 통제하기 위해 비행기 이착륙이 금지됩니다. 입시제도에 많은 변화가 있지만 대학 합격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수능. 수능 전 마지막 주말, 긍정적인 생각을 유지하고 가족이나 지인들은 부담되지 않게 차분히 격려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단풍이 예년보다 늦게 물들어선지 올 가을은 더 길게 느껴지는데요. 오늘도 고속도로는 단풍 찾아 나들이 가는 차량들로 혼잡하겠습니다. 이미 정체가 시작되긴 했지만 9시부터 본격적으로 길어지면서 정오 무렵 최대 정체가 예상되니까 참고하셔야겠는데요. 다만 50번 영동고속도로 강릉 방향으로는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정체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면서 아침 시간대에는 안개 구간에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가시거리 200m 미만으로 매우 짧은 구간들이 곳곳으로 살펴지기 때문에 비상등 활용하시면서 감속 주행 잊지 마시고요. 같은 시각 말씀드렸던 50번 영동고속도로 강릉 쪽으로 용인 일대가 급격히 혼잡해지면서 마성터널에서 양지터널까지 10km 이상 막히는데 이전으로 군포 일대도 가다서다 하겠습니다. 52번 광주 원주고속도로 원주 방향으로 가신다면 초월터널 지날 때 시간 여유가 필요하겠고요. 마찬가지로 15번 서해안고속도로도 목포 쪽으로 순산터널을 앞두고 속도 내기가 힘겹습니다. 100번 수도권 제2신환선은 구리에서 판교 쪽으로만 밀리는데요. 구리 남양주 요금소에서 상일 사이로 4km 구간 차 간격을 좁히고 있습니다. 오늘 1번 경부고속도로 부산 쪽으로 서초 부근에 가장 먼저 정체가 시작됐는데 이후로는 경기권의 정체 아직까지 짧은 편입니다. 전방 주시 잘해주시고요. 고속도로 교통방송이었습니다. 현재 강원도와 남부를 중심으로 안개가 심합니다. 경남 의령은 무려 20m 앞도 내다보기가 힘들고 그 밖에 곳곳에서도 100m 앞도 내다보기 힘드니까요. 차간 간격 넉넉히 두고 안전운전 해주시길 바랍니다. 입동 추위도 끝나고 이번 주말은 온화하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6.9도로 어제보다 4도가량이나 높고요. 낮에는 19도로 어제만큼 온화하겠습니다. 다만 일교차가 10도 이상 크게 벌어진다는 점 염두에 두시길 바랍니다. 오늘 대체로 맑겠지만 세종과 충남은 오전에 일시적으로 공기가 탁하겠고 경북 동해안에는 비가 조금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춘천이 3.5도, 대구가 7.8도고요. 낮 기온은 서울 19도를 비롯해 청주와 세종, 대전이 19도, 광주 21도, 부산은 22도까지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일요일인 내일은 남해안과 제주도에 비 예보가 들어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타트 2부 마칩니다. 잠시 후 3부가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